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게 경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게 가격이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한 이제 가격이라는 거하고 가치라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인데,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수요 곡선하고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 이때에 만들어진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종목의 가격도 결국은 이 그 어떤 주식을 살려고는 투자자와 팔려고는 투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내서 카카오 가격이 그래서 얼마 끝났다. 그러면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을 살려고는 투자자와 카카오라는 종목을 팔려는 투자자. 그 투자자의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이게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죠.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곡선이죠. 공급의 곡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곡선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격이라는 게 이 수요 공급선에 의해서 경제학적인 이론으로는 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 어떤 가격이 시장에서는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의 이 수요와 공급의 수요에도 그렇고 공급에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세력이라는 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세력이라는 거. 세력이라는 게. 세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려하지 않고 이제 어떤 가격이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 세력을 이제 책에서는 이걸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을 한번 대입을 해서 보면, 비트코인을 대입해서 보면 어떤 거죠? 이 공급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공급 양은, 비트코인의 공급 양은, 그렇죠? 비트코인의 공급 양은 어쨌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2100만 개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2100만 개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이 공급의 양은 맥시멈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2100만 개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2100만 개다.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일정한데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 그림 이해가 가세요? 이 그림? 이 그림,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이거 아무튼 경제학에서 배웠던 이 곡선인데, 이것을 저희는 이제 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전에 그것도 비트코인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앞으로 최대치가 2100만 개인데, 그 이게 공급량의 최대치가 2100만 개인데, 공급량으로. 그러면 수요는 앞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의 수요가, 자, 보세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미래에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자, 는다 준다 는다 준다. 자, 1번 2번 비트코인의 수요량이 응? 앞으로 는다 준다. 그럼 채팅창에 써보세요. 응? 앞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는다 준다. 그러면 자,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면 그림이, 자, 여기 이제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 곡선이, 자,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써보세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공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100만 개라고 하고, 해서 2100만 개가 다, 비트코인 2100만 개가 아직 다 채굴이 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 채굴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수요가 는다고 하면, 자, 이 수요의 그림이, 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1번.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2번.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 막 이 그래프 막 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음? 자, 모르겠어요. 아마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실 건데, 사실은 투자자한테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그래프가.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거에서 수능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은 그 기본이죠, 기본.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주식에서도 그렇고, 금에서도 그렇고, 달러에서도 그렇고, 모든 투자 대상에서 다 이 수요 공급 곡선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요 곡선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세력을 감안해서 해석을 하느냐, 세력을 빼놓고 해석을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세력이 있든 없든 떠나서, 어쨌거나, 결국 이건 이제,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제 교육 끝나고 나서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거 배웠던 거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의 미래 수요가 해서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맥시멈 2100만 개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2100만 개가 최대치가 되는 거고, 근데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는다고 하면은 결국 그림이 1번이냐 2번이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이게 Q잖아. 이게 Q가 이게 양이에요. 양이고, 이 P가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양이 늘려면 그림이 위로 그려야죠. 위로. 자, 그렇죠. 비트코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대답이. 비트코인 수요가 늘면 수요의 양이 는다는 거잖아요. 수요의 양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양이 결국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는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자, 방금 이 얘기 이해 간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이해가 간다. 제가 한번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이 수요 공급 곡선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럼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어차피 그리고 이게 이제 저한테 처음 이렇게 교육 듣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오래전에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인데,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복습을 제가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드린 게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투자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서 어떤 가격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다른 이제 투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걸 이제 뭐 그 점수 따기 위해서 공부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수요 공급 곡선은 저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결국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수요가 는다는 얘는 결국 수요량이 는다는 얘기 수요량이 결국 수요의 양이 느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쪽 밑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쪽 위쪽으로 그려질 거다 위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여기 결국은 여기 수요 곡선은 여기 그죠? 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고 결국 여기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잖아. 이동.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잖아. 이동을. 자, 이 그림이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은 해 보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이 그래프는 본인들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처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보면 결국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결국은 가격이 여기에 있던 가격이 결국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이쪽 보시면 자, 자 여기 균형가격이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놓고 보니까 가격이 가격이 위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요. 응? 위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요. 가격이 위로 갔어요, 아래로 갔어요. 자,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어. 이게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게 지금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자, 이것은 한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잘 한번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그려놓고 이건 투자에서 가장 기본인 가격이 만들어지는 원리니까 이걸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수요량이 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받냐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요걸 한번 집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게. 머리. 투자자로서 성공하시려면, 제가 이제 뭐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비트코인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금 가격이 만들어지는 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요즘에 막 기름값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 기름값이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어갔고 유가가 나중에 어쩌면 200달러도 갈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뭐 기름값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이 다 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고 아무튼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자꾸 적용을 해 보시라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격은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가격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결국 이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 법칙에서 가격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그렇죠. 지금에서 기름값이 유가가 국제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었다. 이건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그리고 지금 금값이 얼마 간다. 이게 객관적인 거죠. 지금 보면. 그리고 지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카카오 주식이 지금 한 주당 얼마 간다. 가격이 얼마 간다. 그건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그런데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는 이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아니고 이 가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하고 가치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것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결국 가격하고 가치는 같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가격하고 가치가 같지 않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국 수요 공급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어떤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어떤 균형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세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결국은 균형 가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가치라는 것은 다르다.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 결국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어떤 투자자가 보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얘기예요. 그렇게 주관적인 거죠.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아까 가격처럼 수요 공급 곡선에 서 만들어지는 이 가치라는 것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가치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냐면 결국 투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투자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가치의 판단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본인들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가치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관적인 판단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본인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투자 철학을 가지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을 가격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 주관적인 판단 이것을 가장 잘 알 줄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누구냐 그게 워런 버핏이다. 워런 버핏 같은 이런 투자자가 이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하는데 그 워런 버핏이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게 객관적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워런 버핏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워런 버핏은 그렇게 판단한다. 이게 워런 버핏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워런 버핏은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겠어요. 이게 주관적인 거다. 주관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보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종목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중요한데 기업의 가치 예를 들면 저희가 카카오다 그럼 카카오의 가치
제가 얘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다.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 그러면 제가 지금 카카오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거.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투자자인 내가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투자자가 어떤 투자자에 따라서 그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 투자자.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투자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게 단타나 이게 단기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중기로 하는 투자자냐, 장기로 하는 투자자냐, 중기로 하는 투자냐, 장기로 하는 투자자냐, 아니면 단타 단기로 하는 투자자냐. 에 따라서 내가 주로 단타나 단기를 하는 사람이냐, 응? 아니면 내가 중기나 장기론 투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종목을 놓고 보면 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내가 이 어떤 투자냐에 따라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방금 한 얘기 이해가 간다. 5번 쳐보세요. 결국은 이 투자자로서 투자를 성공을 시키느냐 성공시키지 못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그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됐던 제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이 됐던 응? 뭐 금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그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국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데 성공할 건지 성공을 못할 건지는 내가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근데 그 가치 판단이라는 게 가격하고 달라서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투자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투자자냐.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시려면 결국 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 본인들이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를 선고하려면 결국 이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본인들의 어떤 이 가치관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을 예를 들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내재 가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엔가 그 지난주엔가 아무튼 그 미래 정보 뭐 이런 그 내부자 미래 정보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많이 내려갈 때도 있고 이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어떤 가치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가치는 이대로 있는데 결국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 아까 얘기했죠. 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냐? 이게 바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결국 가격이란 거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응? 그래서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음?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느냐, 이게 변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도 결국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도 있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가격이 아니고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도 있고 올라가 있을 때도 있다. 기업의 가치가.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가 언제겠어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가 언제? 이 불경기 때죠. 불경기.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가치하고 가격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불경기에 왔을 때는 가치가 결국은 가치가 어떻게 되냐? 저평가가 된다. 저평가. 물론 이때도 가치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도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를 해요.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가치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방금 현재 이해 간다. 3번 이해 간다. 방금 설명한 내용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또 올라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올라가 있을 때. 그럼 올라가 있을 때가 언제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언제? 이게 호경기 때, 그렇죠. 호경기. 경기가 좋게 되면, 호경기가 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나, 이 호경기 때, 이건 가치를 얘기하는 거, 가치를. 결국 호경기 때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돼? 기업의 가치가 결국 고평가가 된다. 고평가가.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가격은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가격은. 응? 보시면.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지금 들고 있냐면, 제가 이제 투자자들은 이 가격하고 가치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가치하고 가격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가치다, 가치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투자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아까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응? 내가 나만 모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런 얘기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어차피 투자를 교육을 하고 있고 투자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가격이라는 걸 무시를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결국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예,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 변동성, 이게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중요하냐? 가격이라는 것은 매매자한테 중요하다. 제가 했더니 매매자한테. 그렇죠. 매매자한테 가격 따라서, 이게 매매자라는 것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수익이 나겠죠. 이게 매매자예요, 매매자. 그러니까 매매자는 어떤 가치를 따라다니면서 가치를 판단하면서 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가격만 보고, 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가격만 보고 가격만 쫓아다니면서 가격에만 베팅하는 게 그게 매매자다. 매매자. 그게. 그래서 이 가격에만 이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단타나 단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희 같은 이렇게 중장기를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게 개별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뭐 비트코인 됐든 아무튼 저희처럼 이렇게 매매가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한테는 결국 가격이 아니라 이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가. 결국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자꾸 가격을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
가격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투자자가 성공하시려면 결국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 가치에. 가치에. 그 가치. 그렇죠.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이 가격이 아니고 이 가치에.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해서 그 투자자는 결국은 뭔가를 결국 투자자도 샀다가 팔아야 되는데, 투자자가 사야 되는 것은 반드시 언제 사야 되냐? 결국 이 저평가 됐을 때 사야 된다. 저평가. 여기 저평가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그죠? 이제 우이드 코로나 종목이라든지 제 이제 니 오프닝 주 이렇게 매스컴에서 니 오프닝 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가격 보고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위드 코로나 이런 종목들이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걸 기준으로 제가 드는 게 아니라 저평가돼 있다.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저평가돼 있다. 뭐 때문에 저평가돼 있냐? 결국 코로나 때문에 저평가가 됐었다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저평가돼 있다가 점점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게 되니까, 결국 이 저평가돼 있던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재평가, 원래 그죠? 제대로 된 평가,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될 거다 얘기죠. 시간이 흐르면서 재평가. 이 저평가돼 있던 것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은 고평가 구간을 넘어갈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 매수를 해서 이걸 시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평가 구간에 가면 그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는 매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투자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가격을 보고 얻은 게 아니고 가치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가격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저희는 가치를 보고 판단해서 저평가됐을 때 그때에 매수를 해서, 그래서 보유를 잘 하고 있다가, 그래서 재평가되고 원래 평가대로 돌아가고 원래 기업 가치대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또 고평가 구간으로 가겠죠. 그럼 고평가 구간에 갔을 때는 거기서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저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위드 코로나 종목을 뭐 10년, 20년 들고 가려고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저평가 구간일 때 사서 그 홀딩을 잘 하고 있다가, 그래서 재평가를 거쳐서 고평가 구간에 가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그때 50%가 됐던 100%가 됐던 200%가 됐던, 그래서 그런 수익을 만들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매매를 저희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투자를 저희가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우량주가 있고 개별주가 있고, 그래서 우량주와 개별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격 따라서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평가 구간에 사서 고평가 구간에 팔아서 수익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런 투자자가 되려고 하는 게 저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이 가격하고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하고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예전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 수요 공급에서 만들어진 가격의 원리와,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저평가, 고평가, 어떤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기도 하고 고평가되기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고평가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경기예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가격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가치가 가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제 재료를 많이 얘기하는데, 재료라는 것은 결국은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을. 그죠?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 영업이익. 제가 얘기하는 매출, 영업이익. 그래서 재료보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뭐냐? 그게 바로 세력을 얘기한 거죠. 세력, 수급. 누가 샀느냐? 그 동학개미가 사느냐? 그 외국인 사냐? 돈 많은 세력이 사느냐? 그게 수급인 거예요. 수급, 수급. 그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경기예요. 경기.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이 경기가 이렇게 나빠졌다가 이게 좋아지는 이런 이런 구간에 사서 이런 구간에 팔아야 되는데, 투자자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경기의 어떤 사이클을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경기의 사이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의 흐름을 타고서 불경기 때 사서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파는 이런 사이클은 경기로 따지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10년에 한 번 온다.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0년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엔가 그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이렇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앞으로 좀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냐?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해서 아까 저희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가지를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 투자자로서 그 마인드, 그 멘탈, 그것을 어떻게 잘 쓸 줄 아는가.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멘탈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멘탈을 관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본인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런 거에 동요되지 않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이 투자자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해야죠. 본인들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본인들의 그 어떤 그 멘탈을, 본인들의 그 마음을, 시장이 좋다고 너무 흥분할 것도 없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막 너무 놀래고 포기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흘러가는 과정이다. 어차피 흘러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격하고 가치를 이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하고 가격을 제가 여러 각도로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가치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특히나 이제 우량주로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100% 저는 가치를 제가 판단해서 드린 거예요. 가격을 제가 기준으로 드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자꾸 드린 우량주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좀 황당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가격을 보고 드린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드리는 건데, 자꾸 수강생 질문한 건 자꾸 가격을 가지고 질문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이 가격하고 가치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우량주를 종목을 들이면서, 그래서 카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가치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수강생들한테 그 종목을 드리는데, 수강생분들은 자꾸 가격으로 판단을 한다. 이제 가격으로 자꾸.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 가격으로 판단하니까 본인들이 그 투자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종목을 제가 드릴 때, 어떤 우량주 종목을 드릴 때 저는 가치를 판단해서 그 종목을 드리는데,
수강생분들은 가격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종목을 주는 저하고 받아들이는 수강생분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니까 저는 이제 그 갭을 자꾸 줄여야 되는 거고, 그 갭을 줄이는 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꾸 갭을 줄여보려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줄여보려고 자꾸 이제 이런 설명도 하고 저런 설명도 하고 여러 각도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강생분들도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이렇게 우량주 가지고 대박이 나고 크게 수익을 내고 이러려면 자꾸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가치라는 게 결국은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 내가 그 단타 단기하는 사람인지, 내가 매매자인지 투자자인지, 단타하는 사람인지 단기하는 사람인지, 내가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인지, 말로만 중장기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 그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 본인들이. 그리고 사실은 종목들이 본인들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종목도 사실은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카카오나 SK바이오선스 이런 종목을 찾아두듯이 카카오나 SK바이오선스 이런 종목을 본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가격 판단이 아니고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카카오나 SK바이오선스 이런 종목을 지금 구간이 저평가 구간인지 고평가 구간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종목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들여도 자꾸 가격에 대한 질문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고 나서 떨어지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개별주도 저희가 뭐 이렇게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잖아요.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세 가지 그거 잊지 마세요. 아까 세 가지. 거기서 제가 돈을 제일로 맨 마지막으로 넣었잖아요. 세 번째로. 그거 왜 그러겠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 마인드, 아까 얘기한 본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투자자로서.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교육이에요, 그 교육, 그 교육. 본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결국은. 제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는 제 투자한테 중요한 거고,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투자자가 잘 되려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돼야, 그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그래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결국 변동성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거나 변동성에 의해서 자꾸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내가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을 잘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결국은 본인이 투자자로서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딸려 있다, 이 얘기죠. 그 돈은 맨 마지막이다, 그 돈은. 근데 돈조차도 잘 써야 된다. 그 돈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냐? 결국 포트폴리오를 잘 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포트폴리오를.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좋은 종목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종목을. 지금은 제가 종목을 이렇게 찾아드리고 있지만 그 종목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꾸 언젠가는 본인들이. 지금은 제가 찾아드리고 있지만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제 교육 받으면서 어차피 이제 대선주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와서 좀 진행되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 우량주도 제가 드린 것도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작했을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뭘 가지고 오시는 게 본인들이 돈을 잘 쓰는 방법이 될 거냐. 같은 예를 들어서 1억, 2억, 3억, 5억, 10억을 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을 때
결국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좋은 결과가 됐으면 결국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투자 원금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어떻게 그 투자라는 게 내가 돈을 쓰는 방법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돈을 잘 쓸 줄 아는 분이 투자를 잘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잘 쓸 줄 아는 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아까 그거 그 세 가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가격하고 가치는 전혀 다르다. 그 개인들은 가치가 가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막 거기 그러니까 막 그 러시아 돈 가치가 막 응? 반토막까지는 안 나지만 막 30%막 이렇게 막 응? 떨어지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 러시아 아무리 러시아가 준비를 잘 해놨다고 해도 그거 막 국민들이 동요를 하잖아요. 거기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푸틴이 아무리 힘이 세고 푸틴이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결국 돈 따라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돈의 가치가 막 마이너스 30%확 떨어지잖아요. 그 누브란가 이게 보시면. 그 막 러시아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산이라고 난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막 비트코인이 막 십몇 프로 확 올랐잖아요. 그때 왜 올랐어요? 막 그 러시아에서 산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